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아입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김하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프로의 진행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21년 11월 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주년이 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진행자님이랑 첫 번째 녹화하면서 긴장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런 유튜브 프로의 진행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조금 막막했는데 그래도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변호사님 덕분에 유용한 법률 상식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시작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건인데요. 오늘은 제가 수임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사건을 통해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인가요? 언젠가 말씀하실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또 워낙 요새 핫한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여론 돌팔매 맞기 쉽죠. 그렇지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될 형사사건 유형이고 마침 이번에 제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주년 특집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건 알거든요. 일단 먼저 축하부터 드릴게요, 변호사님.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성범죄는 변호사들이 가장 맡기를 꺼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단어가 등장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니까 아시는 주변 변호사님들이 그 판결문을 표구해가지고 갑으로 보관하든가 사무실에 걸어두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농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른바 썸을 타다가 우연히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1년여가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로맨스 영화 같은 데서 좀 많이 봐왔던 상황 같은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길래 로맨스 영화에서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는 제 의뢰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썸을 타던 두 사람이 스킨십까지 나누었다면 이른바 이제 오늘부터 1일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 의뢰인이 소심한 성격에 다음날 피해자에게 당당하게 이제 우리 사귀자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피해자로서는 그게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거 뭐지? 어제 이런 날 가지고 논 거였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저도 여자 입장에서 피해자분처럼 그렇게 달달한 스킨십을 나눴는데 다음날 남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른 척하면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좀 남자분이 나쁘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서로가 썸을 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지 성범죄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피해자분이 형사고소를 하신 건가요? 네, 그 후 1년 이상 지나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제 의뢰인에게 주정을 부린 거예요. 제 의뢰인은 다른 회사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고 하더니 급기야는 제 의뢰인에게 너 얘기했지? 라고 말하면서 반말로 시비를 걸고 제 의뢰인의 가방을 밖에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거죠. 그래서 회식 다음 날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피해자는 갑자기 제 의뢰인이 1년 전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형사고소를 한 거지요. 세상에 그렇게 전개가 된 거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다니 피해자분도 좀 너무하셨네요. 잠깐만.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어느 순간부터 성범죄는 변호사들이 가장 맞기를 꺼리는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사건 발생 후 1년이나 지났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강제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하다니 이건 뭐 명백한 무고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의뢰인에게 거듭해서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없던 죄도 인정이 되는 게 지금 성범죄 사건의 법정 분위기예요. 심지어 대법원은 최근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시까지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만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죠. 그런데 피해자는 강제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작정하고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추행당한 게 맞느냐 아니면은 서로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정말 추행당한 것이 맞다라는 일관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추행 사실을 따지기보다는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따져서 간접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던 것이 종래 성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인 소송 전략이었어요. 즉 강제추행당한 것이 맞다면 왜 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쓸모없는 문자를 보내고 수신 없이 대했는데 그건 정말로 추행당한 피해자라면 맞지 않는 행동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거예요. 피해자로서는 그런 일을 당한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고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해자가 왜 추행을 당한 이후에 피해자다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거죠. 물론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고 대법원 판결이니만큼 매우 논리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선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을 따져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정하고 추행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 법정에서 사실은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진술할 리가 없는 데다가 변호인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사건 발생 전후에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을 하더라도 그것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을 했고 제 의뢰인은 자기랑 같이 회사에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나가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신이 무조건 불리하다. 그냥 회사 나가라. 당신이 근무할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결국 제 의뢰인도 제 말에 수긍하고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은 건가요? 네. 피해자는 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둔 것을 제 의뢰인이 스스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는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고 그만두기를 기대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나이브했던 거죠. 결국 검사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저희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했어요.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밝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좀 실감이 나네요. 맞아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근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와서 저 그날 추행당한 것이 맞아요 라고 말하면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들로부터 평소 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했고요. 일부 직원은 법정에서 증언의 주의까지 하였어요.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제 의뢰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도 주장했어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자체는 고사하고 아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열심히 주장하면서 도대체 이런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미혼 남녀가 사귀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명해야 처벌에 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최종 변론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거네요. 네, 1심에서 제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어요. 다행히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어요. 사실 제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여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설령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전문직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원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은 사실상 1심 재판부도 심정적으로는 제 의뢰인이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저는 낙담하는 제 의뢰인에게 이건 무죄인 듯 무죄 아닌 무죄 같은 판결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로서는 유죄 판결하고 무죄 판결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비록 법원에서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직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항소를 했던 건가요? 저희도 항소를 했고 검사도 항소를 했어요. 검사 주장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기는커녕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한테 벌금형을 선고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양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뀐 거네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항소하면서도 그래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거면 변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법관이 직접 그 말과 태도 등을 관찰해서 유죄의 증거를 삼은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기록만 보고 1심 법원과 달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바꾸려면은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을 다시 불러서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직접 진행해야 돼요. 근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1심에서 법정에까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또 피해자를 법정으로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또 불러서 물어보기 전에는 1심 판단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게 된 건가요? 항소심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갔는데 재판장님이 검사하고 저를 보더니 이 사건은 1심 기록을 검토를 해봤는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피해자를 한 번 더 불러서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게 된 거죠. 네, 재판장님을 잘 만나신 거네요. 그런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르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달라진 부분이 있었나요?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주된 진술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을 꼼꼼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명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문점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항소심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했잖아요. 더 열심히 변론을 준비했어요. 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사건 발생 당시 시간대인 평일 자정 무렵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쌍방의 주장을 재현해서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제출하였어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실들을 몇 가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점들이 고려돼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거네요. 네, 제가 우스개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세 가지가 한데 모아져야 돼요. 첫째로 사건 자체가 무죄를 선고받을 사건이어야 돼요. 정말로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돼요. 흔히 피고인은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라면은 당연히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셋째로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사를 만나야 돼요. 판사가 신이 아니고 피고인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실체적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판사를 만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무죄를 선고받게 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무죄 판결을 변호사님이 받아주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한혜 변호사님을 모시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서 성범죄 사건의 특성과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한혜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